오늘 이야기해 볼 책은요. 헤르멘 헤세의 작품 수레바퀴 아래서입니다. 이 책은 1906년도에 헤르멘 헤세가 쓴 책입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이 2026년 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120년 전에 쓰여진 소설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처음에 저는 한 어린 소년의 성장 소설일까? 좀 그렇게 다가왔었는데 읽다 보니까요. 이거는 단순한 성장 소설이라기보단 교육 철학서 또는 성장 철학서로 지금의 현 시대에 지금의 우리의 교육과 분명히 크로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책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요. 한 소년의 순수한 한 소년 그리고 똑똑한 한 소년이 소위 말하는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그 아이가 그 연약한 그 심정이 주입된 매뉴얼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교육을 잘 따라가다가 어떤 순수한 친구를 또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친구는 자기 감정에 아주 솔직한 친구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엘리트 교육을 하는 여기서 말하는 신학교라고 나오는데요. 거기서 하일러라는 아주 순수 청년을 만납니다. 자유분방하고 자기 감정에 솔직한 그러한 친구를 만나면서 어린 한 소년이 어린아이에서 그 어른으로 넘어가는 그 사춘기 시절에 그 감수성 예민한 그 시절에 한 친구의 큰 영향을 받아서 감성적으로 감성이 뭔가 그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이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본인을 주체하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감정들에 이제 시달리게 돼요. 당연히 공부를 못하겠죠.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은 한스 기베란트인데요. 이 한스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엄마가 없고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공부를 상당히 잘했어요. 그래서 이 아주 작은 동네에서 신학교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행운과 영광을 얻게 되는데 이 어린아이가 그 신학교에 가서 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 아주 어린아이에서 그 성인으로 가기 바로 그 직전의 그 시점에 이 아이의 예민한 감수성과 그 다 풀지 못한 감정들, 솔직한 본인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폭발하면서 이 반항심도 아닌 이 신앙적인 것과 맞물려 가면서 학교의 방침과 완전히 어긋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아주 천재였던 이 아이가 점점 뭔가 하나씩 이상해져요. 학교 성적도 떨어지고 친구와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약간의 창난 증상도 나오면서 결국엔 적응을 못하고 신학교를 나오잖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한스가 왜 이렇게 안타깝던지 한스 옆에 따뜻한 엄마만 있었어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어른 한 명만 있었어도 우리 이 안타까운 한스가 과연 이렇게 됐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저 또한 이 대학 입시라는 걸 한번 겪었잖아요. 그 어렸을 때 천진난만하게 순진하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놀다가 입시라는 거가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갑자기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잖아요. 지금의 우리 아이들은 더 심하잖아요. 스펙을 쌓기 위해서. 또 지금은 뭐 의대를 가려고 막 엄청나게 공부시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때요? 상처받고 감정적으로 치입니다. 그 누구도 그 아이들의 감정이나 정서를 그렇게 고려하지 않는 지금의 교육 상황. 그 매뉴얼대로 움직여야만 하는. 그리고 스펙과 성적에만 올인해서 그 매뉴얼에 맞춰진 그러한 입시 요강에 맞춰진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한스하고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신학교를 가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한스는? 신학교를 가면서 신학은 뭐예요? 종교를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기본으로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또 역사를 배워야 하고요. 수학도 공부를 잘해야 되죠. 여기서 역시 성과주의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해서 성과를 냈느냐, 성적이 얼마나 나왔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시를 외우는데 어때요? 쪼개고 분석해서 시를 감상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죠. 여기서 그러면 신학을 어떻게 배우겠어요? 예상해 보건데 분명히 이론적인 걸 배울 거예요. 여기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가도 아마 신앙을 잃을 겁니다. 그죠? 글쎄요. 지금 저희 우리나라도 어때요? 만약에 어떤 문학을 좋아해서 문학과를 가거나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과를 가거나 그렇게 가게 된다면 과연 그 과목을 끝까지 좋아할 수 있을까요? 막상 대학을 가면 어때요? 순수학문이 지금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죠? 아마 영문과를 가면 토익부터 영어 점수부터 그죠? 스펙을 쌓아야 되겠죠? 스피치 대회도 많이 나갔어야 했고 그죠? 그래서 아마 지금의 이 교육의 방향이 120년 전에 유럽에서의 독일에서의 그러한 방향과 어쩜 교육은 그동안 많이 노력했다고 하지만 어때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스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초반에 좀 많이 왔던 그러한 부분을 있어서 제가 한번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는 책은요, 민음사에서 나오는 수레바퀴 아래서예요.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관찰자라면 병약한 어머니와 훌륭한 가문의 연륜을 되짚어보며 지성의 이상 비대증을 점차 심각해지는 몰락의 증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초반에 작가가 이렇게 단서를 내놓습니다. 뭐래요?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관찰자래요. 엄마가 아파요. 병약한 어머니와 훌륭한 가문.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뭐래요? 지상의 이상 비대증이 점차 심각해진대요. 지상의 이상 비대증이 뭘까요? 뭔가 암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머리만 계속 큰다는 거죠. 지식만 가득한 거예요. 그게 뭐래요? 몰락의 증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대요. 자, 작가는 헤세는 앞부분에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단서를 내놓습니다. 자, 대충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이 책은 한스라는 아이가 감정적으로 병약해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한 아이가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아이의 성적이 우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항상 주도 면밀하게 보고 있죠. 관찰하고 혹시라도 성적이 떨어지면 아버지는 아이를 혼내거나 나무랍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한스는 어땠겠어요? 늘 긴장돼 있고 어디 하나 마음 둘 곳이 없었겠죠. 그리고 늘 성적에 예민하고 이 아이는 항상 뭔가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아버지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그래서 근데 또 어렸을 때는 이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이 아이가 머리가 좋아서 영리해서 공부한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성과를 내요. 사람들한테 늘 칭찬을 받고 어디서나 항상 좀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이 아이가 자라납니다. 그렇게 자라다가 신학교를 가게 되는데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성의 이상 비대증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우수하고,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공부를 잘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우수한 좀 더 높은 삶의 그 높은 질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땠겠어요? 주변에 노동자들을 바라봐요. 그런데 그 시선이 어떠냐면 뭔가 자기는 이제 우월해진 듯한 그 느낌. 그런 것들을 이 아이가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이 시대의 엘리트 교육을 들어가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여러 다양한 캐릭터들과 함께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고, 일도 있고,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강력한 이 한스 기벨란트에게 영향을 주었던 하일러라는 친구. 자유분방하고 솔직하고, 어떻게 보면 한스 기벨란트는 만들어진 천재라면 하일러는 타고난 천재입니다. 자, 노력형 천재와 타고난 감성 천재가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둘이 뭔가 안 어울릴 듯 어울릴 듯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며 그 둘만의 케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성장을 하고 결국에는 뭔가 이 제도권 안에서 그 자기 스스로의 모순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 한스는 신학교를 나오게 되죠. 자, 그렇게 이제 그러한 이야기 흐름을 가진 소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교육이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텍스트에서 지성의 이상 비대증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의식으로 똘똘 뭉쳐지게 만드는 교육. 그러한 교육이 지금도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그 소위 엘리트라는 코스, 엘리트라는 교육을 받은 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의식으로만 똘똘 뭉쳐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꼭 엘리트 교육만이 아니라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에게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균형을, 이게 암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공부를 하고 뭔가 연구를 하고 되게 좋은 어떤 선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아주 큰 거대 목표, 인류를 구원한다 또는 뭐 대중을 깨우친다라는 어떤 거대한 거시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거시적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공부를 시켜갈 때 뭔가 이 작은 것들을 많이 놓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과 삶은, 삶은 현장을 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이 현실에서의 삶은 아주 작은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막 기부를 되게 많이 해요. 보여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여지도록 공식적으로 기부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정작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밥 한 끼 살 수 없는 거죠. 그 돈이 아까워서. 우리 그런 사람들 볼 수 있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에는 너무나도 괜찮은데 정작 주변 사람들한테 또는 어떤 사람은 막 사랑을 너무 많이 베푸는 사람이에요. 친절하고 인격적으로 너무 완성돼 있어. 그런데 자기의 부인이나 남편한테는 어때요? 마치 하녀나 노예를 부리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과 삶이 일치가 돼야 하는데 그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 언젠가 분명히 그 모순이 드러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내가 어디까지가 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뭔가 거대한 목표를 해서 인류를 구원한다라는 그 미명하에 인류는 어쩌면 삽질을 하는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들 안 들어보셨나요? 저만 들어봤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고
아이들을 가리키고 또는 어떤 방향성을 심어줄 때 거대한 어떤 하나의 꼭지점이 있는데 동시에 우리의 삶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될 거야. 큰 꿈을 꿨어요. 동시에 나는 지금 아직 어린아이잖아. 넌 아직 어린아이잖아. 그러니까 현실을 좀 한 번씩 일깨워주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방향성과 이제 그 삶과 삶의 그 차이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고 또 표준화된 교육 그리고 의무 교육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는 이게 대중교육이라는 게 의무교육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맞나? 어쩌면 그거는 선택된 사람들만 받는 교육이 아닌가? 또는 사람들을 선택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교육이 아닌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엔 소수의 사람만 선택받은 사람들만 받는 그런 교육으로 결국엔 가게 되잖아요. 우리 지금 사교육이 발달하게 된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으시면 지금 현재의 삶과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학교나 그런 제도 안에서 키우려고 하다 보면 어쩌면 그 아이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순종적인 제도에만 아주 길들여진 아이를 만들기 너무나도 쉬운 그런 게 대중교육 또는 의무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주부이기 때문에 학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체성을 잘 가지고 본인의 색깔에 맞게 되게 키워주고 싶은데 사실 저도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책 읽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소설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의 학교의 현장은 과연 얼마나 그럴 수 있는가. 하다못해 학부모가 갑질을 하고 선생님한테 고소를 하는 이 교육의 현장이 너무나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죠? 저도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도 친구들이 과연 온전할까? 왜냐면 뉴스를 보면은 비정상적인 사람들만 너무 한가득 있잖아요. 그럼 그런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리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를 내 딸이 베스트 프렌드로 데리고 왔다. 그러면 저도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죠. 사실 우리가 내 아이만 잘 키운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생각해 보면 옆집 아이가 잘 커야 우리 애가 잘 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토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옆집 아이를 잘 키우자. 왜냐면 그 옆집 아이가 우리 아이의 친구가 되기 때문에 옆집 아이를 잘 키워야지 우리 아이가 잘 큰다. 이게 내 아이만 잘 키워서 될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가뜩이 내 아이도 안 낳는데 그 애들 없는데 그 한 명이라도 좀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런 저의 안타까운 심정을 담고 이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소설을 읽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 수레바퀴라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수레바퀴는 동그랗고 그 수레에 달려있는 그 바퀴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계속 굴러가잖아요. 그죠?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디서 끝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굴러가는 이 수레바퀴 그 원형의 그 바퀴를 보면서 운명이라는 생각, 숙명이라는 생각 우리가 그 흐름을 아주 잘 타면 매끄럽게 동그란 원을 그릴 수 있지만 그 수레바퀴에 뭐래요? 이 아이는 깔려서 나중엔 죽음을 맞이합니다. 물론 그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아이는 수레바퀴 아래에 깔려서 결국에는 생을 다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그 운명의 무게에 너무 짓눌려서 이 아이가 극복해 나가지 못해요. 작가는 여기서 정말로
이 주인공 한스 기베란트를 죽인 게 실질적으로 죽였다기보다는 저는 어떤 소년의 순수성이 죽었지 않나. 이 순수성을 버린 이제 성인 남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 주인공을 상징적으로 죽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마음속에 소년, 소녀 하나씩 있잖아요. 한 분씩 있잖아요. 그죠? 소년, 소녀. 어렸을 때는 공주님, 왕자님 소리 듣고 자랐던 그 소년, 소녀들이 우리 마음속에는 다 있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 순수성도 잃고 언젠가 방향을 잃고 우리가 지금 다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인들을 의식하지도 않고요. 때로는 누군가를 짓밟기도 하고 나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앞만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본 경험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살 수 있고 물론 이 방송을 듣고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거의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것도 믿지 않는 게 요새는 책도 뭔가 돈벌이 수단으로 읽는다고 하길래 어떻게 책이 그럴 수 있는가. 물론 돈벌이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책은 우리 인생을 깨닫게 하고 내 삶의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소설이나 책을 읽어야 그게 진정한 책이지 않나. 이 현장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내 아이 삶의 현장을. 그러니까 좋은 책은 항상 질문을 준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줄 수 있는 게 저는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물론 저는 되게 개인적인 아주 주관적인 저의 책 리뷰입니다.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회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작은 염원을 담아서 이렇게 책을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물론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너무나도 다 아는 우리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소설.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아이들과도 한번 나눠보시고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경계할 게 뭐라고요? 자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는 오히려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내가 이만큼 알아. 너는 이거 모르지? 이거 뭔가 자기 증명을 하려고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경계합니다. 그런 모임은 가지도 않아요. 책은 내 스스로를 질문을 줘야 되고 내 틀을 깰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책을 통해 내가 깨닫고 또 아무것도 아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동시에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여러분들도 책을 읽고 또 이런 좋은 책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음에 좋은 책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